닉슨 대통령이 아서 번스 연준 의장과 함께 어떻게 달러를 작살낼 뻔하고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지를 지난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사실 현재도 정부가 내놓는 통계 자료에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발표한다는 내용도 잠시 보았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면서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입니다. 결국 정부의 통계치와 체감 물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요. 1970년대에 미국 경제는 암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이란 후진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졌고 그 와중에 전쟁 비용을 조달한다고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1971년 막대한 금을 교환해주며 금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고 또 그러면서 달러가 신용을 잃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의 오일 쇼크는 강력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배럴당 3불이었던 유가는 단숨에 4배로 오르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 재임 기간인 1970년에서 78년 9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믿지 못할 정부의 통계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최소 30% 이상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물가 통제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실업자는 늘어났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손해보는 계층은 노동자와 서민들이죠. 임금 인상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갖고 있는 현금과 예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사라지며 흔히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취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니까요. 당시 금값은 1971년 온수당 35불에 비해서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실망과 달러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폴 볼커였습니다.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는 물가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물가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죠. 볼커는 취임하자마자 1979년 10월 6일 경기 침체 상황임에도 기준금리를 15.5%로 4%포인트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언론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토요일 밤의 학살은 1973년 닉슨이 하야하게 되는 사건을 가지고 부르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온 현실이었겠죠.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일반 은행 금리는 무려 20%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경제는 어떤 상황까지 갔을까요? 아마 대출금리가 30%가 넘었을 겁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의 고금리 정책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금리가 경제를 계속 불황으로 더 밀어넣고 있었으니까요. 금리가 유사일의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는 20%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실업률은 5%에서 10%로 늘었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카터의 지지율은 계속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금리의 상승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카터는 대통령이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볼커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는 신자유주의와 감세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해서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폴 볼커 연준 의장의 고금리 정책이 카터의 재선 실패 이유였습니다. 레이건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더욱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1981년 6월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볼커 의장은 대통령을 포함 누가 뭐라고 해도 소신을 꺾지 않고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관료들은 볼커 연준 의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지만 레이건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 빚더미에 앉게 된 미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으로 시위를 하러 몰렸습니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고 연준 건물을 봉쇄하면서 볼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고금리를 막고
없고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앙심을 품은 한 남자는 연중 건물에 무기를 들고 난입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볼커는 재직 중에 권총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온갖 시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죠. 이자율이 20% 선으로 오르면서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는 급락하게 됩니다. 대출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나 건설 회사 등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달러는 무너질 것이고 미국도 무너질 것이라는 게 폴 볼커의 생각이었습니다. 볼커의 키가 2m가 넘는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은 전 세계 경제인들이 볼커가 자기 키만큼 금리를 올렸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1981년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981년 중반에 접어들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높으니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21%와 그 무렵의 인플레이션 14% 차이만 해도 7%포인트가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율이 한 해 전에 14.6%에서 9%로 꺾였습니다. 금값은 60%나 폭락했고 유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1982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로 드디어 잠잠해졌고 다음 해인 1983년에는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누르는데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만 파산시키는 약간의 파산으로 미국과 달러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폴 볼커 의장 할아버지가 오거나 슈퍼 폴 볼커가 와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부채 때문에 1980년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길고 길었던 신용순환 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버텨왔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번에는 크게 한번 터지고 엄청난 디플레이션, 대공황이죠. 엄청난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되는 세상이 오진 않을까요? 아니면 파산이 무서워서 돈을 다시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해서 상상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가든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번에 터지게 되면 지금껏 몇십 년 동안 생긴 풍요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1929년 생겼던 인류의 가장 거대한 대공황이 소꿉 장난이었다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금값이 오르면 그게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금과 은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금과 은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할 겁니다. 이로써 3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